이제 8주차 8주가 지금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리포트 쓰는 법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시와 3차 시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6페이지짜리 하나입니다. 2차 시와 3차 시에 지금 제공하는 자료는 근데 이제 영상은 뭐 25분 정도씩 이렇게 잘라서 두 개로 나눠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료는 이제 같은 자료 6페이지짜리 자료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그리고 부제로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한 기본적 배경 지식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사실 논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좀 범위를 확장해서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이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8주차 수업의 주제로 좀 적절하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1차 시에 그 안내했던 그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논증적 에세이 쓰는 것 관련해서 3차 시 말미에 좀 더 그 상세하게 되면 뭐 제목을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시까지 2차 시, 3차 시까지 잘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차 시를 우선 공부를 할 텐데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본 과목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8주차는 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하거든요. 다 비대면 수업이어서 중간고사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에 그리고 이제 과제물로 지금 대체하는 것이니까 그 다른 과목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특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CEO였죠. 오래전에 작고에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이패드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이죠. 이 사진이.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플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그 어떤 방침이라 그럴까 전략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거예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재미있고 더불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플은 늘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차로에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애플의 이런 기기들은 과학기술의 어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인문학적 사고를 늘 염두에 두었다, 바탕에 두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이패드와 같은 창조적인 이 중에죠.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 덕분이다. 이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결합 덕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에서 과학적 사고와 창조성이 어떤 그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존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그런 반면에 기술은 과학적 탐구의 이런 성과를 현실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과학 이제 기술은 본질적으로 가치, 가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학과 기술은 본래는 이질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근대 이후에 과학적 탐구의 성과가 기술과 접목되면서 과학은 그 응용 가능성에 의해 평가되었고 이론과 실천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을 강조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창조성의 문제죠. 창조. 음, 우리나라 중등교육 및 대학 대부분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창조적 인재 양성. 그 어느 학교나 각급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는 내가 인문학 강의도 이렇게 계속 가니까 보면 하여튼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창조적 인재 양성. 조금 다르게 쓰여질 수 이제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어떤 논술문, 논증적 글 이런 걸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성공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창조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 논증적 에세이를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 예컨대 내가 그 1차 시에 설명했던 예로 들었던 논제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에 관한 거라고 사형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된다거나 폐지해야 된다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인터넷 자료 보고 하나의 글을 만들 수 있어요. 사형제도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그런데 그 글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떤 문제가 돼요? 좀 정리는 되겠죠. 그런데 글쓴이 자신의 그러니까 그 글쓴이의 이를테면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 A가 썼든 B가 썼든 C가 썼든 거의 대동소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내가 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주제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쵸? 뭐 드라마, 뭐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주제가 뭐예요, 이를테면? 다 사랑과 이별이잖아요. 그쵸? 사랑과 이별 또는 생로병사.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과 드라마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감독의 작가의 새로운 관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의 분량의 그 논증적 에세이를 쓰면서
뭐 지나치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변별력은 뭐냐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일단 공부로서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부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 창조는 뭐냐?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말하죠.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성이란 정리하면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고 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아재 개그 같은 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 정확하게 말하면 유용한 독창성이죠. 쓸모 있는, 그렇죠? 전혀 엉뚱한 것을 또 독창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예전에 어느 대학에서 그 비교과 과목으로 이제 어떤 독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좀 강조를 했더니 어떤 남학생이 그 어떤 텍스트 작품의 해석을 그야말로 독특하게 했어요. 근데 그건 독특한 게 아니에요. 독특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해석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용한 독창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저건 지나친 과잉 해석인데 라고 말하면 그 해석은 어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남학생은 자기 그 생각을 자꾸 우기더라고요. 비교과 그 프로그램이어서 내가 성적을 뭐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미운 소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예, 나도 좀 못됐어. 자, 이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과학적 사고고, 과학적 사고는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해요.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출력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교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들이 뭐 이런 거예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러니까 창조성과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는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여러분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리포트를 쓰세요. 혹시 이제 우리가 1학기 내내 이 비대면 어쩌면 이제 좀 5월 중순 늦어도 하순쯤 되면은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학교에서 공식적인 연락들은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비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간에 리포트를 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 말고도 최소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를 여러분이 리포트를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가 지금 안내하고 있는 1차 시와 2차 시, 3차 시 자료들은 출력을 해 놓고 늘 가까이 두고 자꾸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과제물 리포트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교양의 차원에서도 두루두루 우리 수업만 여러분이 이를테면 한 학기 보통 18학점씩 하잖아요. 6, 3, 18.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들 많이 드려야 되고 과제물이 있으니까 리포트 과제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과제를 이제 만들 때 내 글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 없이 그냥 3 그랬네. 서양에 비범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과학 연구 이외에 철학을 공부한 경험이 사실 많아요. 어, 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希腊의 그 철학자들 2000년, 2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서구의 뭐 100년 전, 최소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철학 사상가들, 또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하거나 제시했던 어떤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서양이 비범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과학 연구 말고도 철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즉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과학자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사실 요구되죠. 이과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심리학자 가드너는 그에 져서 띄었어야 되는데, 그에 져서 열정과 기질에서 다음과 같이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에 비판적 사고가 있음을 지적해요. 비판적 사고가 필요했음을 지적해요. 자,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알죠? 아인슈타인은 당시 물리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대신 그는 제1 원리로 대신이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찾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물리학의 기초 개념인 시간과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 질문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홍성욱과 이상우 선생도 이제 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재적인 과학자로 이름을 남기려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만큼이나 풀이가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해야 한다. 뉴턴은 바로 이 점에서 창조성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뉴턴의 이런 문제의식과 창조적 실험은 이전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습관을 통해 길러졌다. 이렇게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이런 뭐 천재적인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크나큰 어떤 성과를 남겼던 이런 과학자들의 경우 그들이 이런 업적을 남겼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대 이를테면 그 어떤 뭐 관습 어떤 학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냄으로써 이런 인류 역사에 우뚝선 그런 과학자들,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들 비판적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에 던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플라톤은 둥근 사물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둥근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둥근 사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둥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개념적 존재인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계란에서 닭이 나온 것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런 질문 여러분 했나요? 우리는 많이 했었는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도 질문을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을 통해 그 철학자답게 아주 어려운 답을 냈어요. 하여튼 계란에 닭이 될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란에 닭이 될 본성이 있기, 어떤 본질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고, 그 본성의 종류를 또 넷으로 구분해요.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어려워서 나 이거 설명 못해요. 자, 뉴턴의 중력 이론 역시 지극히 당연하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즉 모든 물체가 떨어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알았는데, 뉴턴 이전까지 그 당연한 사실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문을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후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은 철학자들이 언제나 강조해온 그런 태도죠. 이렇게 창조성은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판적 태도는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비판적 사고가 놓여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창조성이 발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제 살핀 바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찰적 사고.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뛰어난 글쓰기가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글쓰기란 뭐냐? 이 성찰, 즉 돌아보기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찰이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인문학적 성찰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는 그런 물음이죠. 여기에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인문학적 성찰이란 이처럼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가드너는 창조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또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거, 어떤 틀 밖에서 생각하는 거 어렵진 않네. 자, 그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상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상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사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사실 이 글을 이제 다른 어떤 인문학 강좌에서 이제 강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책들을 나름대로 보고 공부 많이 했죠. 이 많지 않은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사람의 글을 또 읽고 이렇게 재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머리 말고요. 머리 믿지 말고 나는 늘 강조를 해요. 글쓰기는 이론이 아니라 노동이다. 그러니까 책상에 딱 앉아서 어떤 다양한 이제 어쨌든 내가 쓰려고 하는 글에 도움이 될 만한 저서와 글들을 읽고 두루두루 읽고 그것들 또 이제 재구성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재구성하고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자신의 글을 만들어 나갈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은 A4 한 면짜리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레포트를 내게 되겠지만 이제 뭐 글의 형식 1차 시에 강조했던 이런 것도 있고 사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읽을 때 이 친구 공부를 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이 티가 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히 평가할 때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겁니다. 자, 하여튼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글들 그대로 이제 해서는 안 돼요. 참고하고 활용을 하되 자신의 글로 만들 게 필요합니다. 왜? 내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은 분량의 글이라도 내 이름을 걸고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 유념해야 돼요. 자, 하여튼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사고가 전제 조건이 되더라. 그런데 여기에 성찰적 사고가 추가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창조성이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이런 질문 앞에 무력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오늘 성찰적 사고가 결여된 과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숙고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연 선택설이죠. 진화론이고, 그쵸? 다윈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생물학의 영역에 한정했어요.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 활용이라고 합시다. 악용이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자유주의와 같은 사회 철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들, 특히 이제 허버트 스펜서는 진화의 생존 경쟁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이 자연 법칙의 순리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에 역행하고 그 결과 허약한 형제를 퍼뜨리는 국가 정책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해요.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가인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생물학 종에 적용됐던 진화론 이런 것들을 사회 진화론으로 적용한 거죠.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생물 종의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설. 그러니까 환경이 정하지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무능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이 자연 법칙의 순리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에 역행하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수업에서 내 정치 얘기
가급적 전혀 안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뭐 이제 어떤 종교나 정치나 자신의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그건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테면 이것도 이제 어떤 내가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컨대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 논쟁이 한참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무상급식,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복지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으로 더 필요하고 더 가난하고, 뭐 이제 무엇이 좋다 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뭐 알지만 각자 하여튼 비슷하게 그런 어떤 논리가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2차 시는 여기서 끊고 요 부분부터 우생각 요 부분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논증적 에세이의 실제적인 안내 3차 시 마지막 부분에 할 겁니다. 자,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3차 시 바로 하겠습니다.